10년 전 베이징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매우 독성적이어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꿈들이 숨겨진 슬럼을 넘어서 자라나고 12시간의 근무 시간이 축복으로 여겨지며 고용된 사랑 서비스가 여전히 하이퍼 현대화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위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며 건강 위험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하늘은 더 맑아졌고 공기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 평균 오후 2시 오수치는 100에서 56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였으나 2023년에는 38.9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약 60% 감소한 것입니다. 에너지 및 청정공기연구소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오후 2시 오수치가 추가로 2%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프로그램과 확고한 정책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한때 위험한 공기와 관련이 있던 베이징은 이제 종종 베이징 블루라 불리는 맑은 날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오수치는 훨씬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인 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표면 오존 수치는 증가하고 있어 호흡기 및 심혈관 건강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도시화는 반짝이는 마철루와 현대적인 대도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촌과 비공식적인 정착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8개 주요 대도시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촌이 존재하며 이곳에는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생겨났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지만 정식 주택을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공식적인 정착지는 도시 면적의 1.98%에 불과하지만 인구 밀도는 평균보다 42,800명 km로 수십 배 더 높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이 지역들이 도시 면적의 95%를 차지하며 밀도는 2만 명 km 이상입니다. 심천에서는 약 60%의 이주민들이 바이시촌과 같은 비공식 정착지에 거주하며 이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중심에서 좁은 방들이 밀집한 미로와 같습니다. 중국은 매년 600만 개 이상의 슬럼 유닛을 재개발했으며 1조 위안 이상을 저렴한 주택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은 300개 이상의 도시의 도시촌 재개발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급등한 임대료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밀려나고 있는 저렴한 주택을 더욱 줄어들게 만듭니다. 경제 외적인 압박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미국이 10%에서 25%의 세금을 유지하며 특정 중국 전자 제품에 대해 10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자 베이징은 미국 농산물에 대해 10%에서 1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무역은 14% 이상 감소했으며 중국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15.5% 감소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라벨 중 하나지만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가짜 제품 수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가짜 롤렉스 시계부터 가짜 소고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비디오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만약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넘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에게 추가적인 수입을 도와주며 더 많은 재밌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에는 가짜 제품의 수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화학 처리된 돼지고기를 소고기라고 속여 팔거나 합성 계란과 쌀을 만들어 파는 것 등 그 종류가 경이롭습니다. 2013년에는 산시성에서만 22톤 이상의 가짜 소고기가 압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칼슘 탄산염 껍질과 화학 혼합물로 만든 이른바 가짜 계란이 한때 전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저장성의 이우입니다. 이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 시장이 있는 도시로 7,000개 이상의 가판대가 여러 층에 걸쳐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국제 무역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러 오며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들이 활발히 거래됩니다. 광저우 기차역 근처에는 지역 주민들이 디자이너 제품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짜 제품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의 모조 가방, 시계, 의류, 운동화들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사낼 가방을 $50에 그냥 물어볼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푸젠성의 푸티안입니다. 이곳은 가짜 운동화의 전설적인 곳입니다.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의 주요 제조지였던 푸티안의 많은 공장들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들의 기술과 숙련된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급 복제품들은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소재와 모양은 같고 오직 로고와 상자만 다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푸티안의 공장 주인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나이키 또는 아디다스 한정판을 공개하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푸티안은 가짜 운동화의 성지가 되어 매년 수백만 켤레의 운동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하고 현실적인 가짜 제품들 뒤에는 저작권 침해, 저임금 노동, 그리고 국제범죄의 어두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지들은 여전히 세계 각국의 가짜 제품 반대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요와 엄청난 이익이 이들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그 좋은 거래를 손에 쥐고 있을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렴한 가격이 진짜 거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걸까요? 고급 가짜 제품이 실제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예라고 생각하면 댓글로 예를,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면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이제 중국 근로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악명 높은 996 근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 72시간으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여겨지는 풀타임 근무 시간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고된 일정은 알리바바와 JD.com 같은 기술 대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악으로 여겨져 왔으며 업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명예의 배지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립자 잭 마는 한때 996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젊은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헌신에 대한 주장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탈진에 시달리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희생하고 기업의 성공을 위한 대가로 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부족은 탈진,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까지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습니다. 바로 과로사라는 뜻의 과로사입니다. 996 근무 문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법적 조사를 이끌었고 2019년에는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996 문화는 여전히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느끼며 일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은 996 근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신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착취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중국의 숨겨진 반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성인 오락은 중국의 지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에 따르면 성인 오락은 공공질서와 도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이를 단속하는데 매우 엄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외국인과 학생들도 그 결과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상하이에서 3명의 대학원생이 함정, 작전에 걸려들어 대학에서 퇴학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벌은 즉각적인 처벌을 넘어섭니다. 적발되면 구금, 고액의 벌금, 외국인의 경우 추방, 중국 시민에게는 사회신용 기록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인민공원이 인간시장으로 변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 상대를 광고합니다. 이 전통은 2004년에 시작되어 지금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수백 명의 부모와 조부모, 친척들이 자녀들의 나이, 키, 직업, 학력, 연봉, 재산 소유 등을 적은 포스터와 간판을 들고 모입니다. 예를 들어 28세 여성, 키 160cm, 금융석사, 푸동 지역 아파트 소유, 안정적인 수입과 나쁜 습관이 없는 남성 희망이라는 식입니다. 일부는 사진과 연락처도 포함해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이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중심인 문화에서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불안은 특히 26세에서 35세 사이에서 매우 큽니다. 이 시장에서 여성의 숫자가 남성보다 많아 자격을 갖춘 독신 남성을 찾는 경쟁은 치열합니다. 중국에는 기혼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과정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미스트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하며 가격은 최대 4,000달러에 달합니다. 강사는 종종 스스로를 사랑의 대가로 자처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를 나누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성을 집착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강의의 내용에는 심리학, 패션, 대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실습까지 포함됩니다. 반대편에는 불륜 여성들이 품위 있게 물러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종종 변호사나 심리학자들로 또 다른 여성이 가정 파탄을 초래하는 법적 위험과 감정적 피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한 번의 상담 패키지는 최대만 4,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 비즈니스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감정산업은 단지 연애,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맞먹는 복잡함과 드라마를 가진 하나의 시장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인을 심지어 임시 가족 구성원을 빌리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 압박은 여전히 많은 젊은 중국인들에게 큰 불안 요소입니다. 30세를 넘겨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특히 설날 연휴 동안 가족들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왜 아직 애가 없냐? 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임시 연인을 빌리는 해결책을 택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들에게 가족 모임에 동행하거나 부모를 만나고 커플 사진을 찍고 완벽한 파트너의 역할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는 전문 배우들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저녁당 40에서 70달러이며 며칠 동안의 패키지는 300에서 5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속이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중국의 빠른 속도, 도시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단순히 임시로 가짜 엄마와 함께 핫팟을 먹거나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꾸중을 듣거나 혹은 일 끝나고 피곤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는 현대 중국 도시의 감정적으로 고립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따뜻함과 가족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결혼 전 여성의 처녀성은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국 티베트의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곳에서는 여자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최소 20명 이상의 남자와 충분한 인생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은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끈 여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순진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남편에게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깁니다. 여자는 각 경험 후 작은 증거를 남기며 이 증거가 20개 모였을 때 비로소 결혼할 자격을 얻습니다. 쉽게 들리지만 인구가 적은 산악 지역에서는 20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릴 때 결혼하며 이런 일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할 자격을 얻기 위해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아다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대의 풍습은 일부 외진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인권단체들이 이를 없애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기이한 풍습도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또 다른 결혼 전통이 있는데 바로 형제들이 같은 아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풍습을 일명 다부제 또는 폴리안드리라고 부르며 부모가 사망한 후 가문에 땅과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며 첫째 형이 주된 남편이자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야 할 차례가 된 형은 침실문 앞에 개인 물건을 놓아두며 다른 형제들은 이를 보고 조용히 자리를 비키고 그 약속을 존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가정에서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는 가족의 공동 자식으로 여겨지며 모든 형제들이 평등하게 사랑하고 돌봅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풍습을 넘어 중국 일부 지역에는 귀혼이라는 의식도 존재합니다. 이는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외로워서 평화롭게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은 고인의 결혼식을 마련하여 사후 세계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니다. 때로는 신랑과 신부 둘 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가족은 전통적인 결혼식을 치르며 붉은 장식과 의상, 결혼 연회 등을 포함한 완전한 의식을 치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결혼하여 죽기 전에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 국가로 여겨집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유명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차단됩니다. 틱톡은 국제적인 형태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중국 사람들은 대신 철저한 지역 규제를 받은 더우인을 사용합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목적을 반영합니다. 이챗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바이두는 구글처럼 작동하고 유쿠는 유튜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딥시크가 챗GPT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통제는 인터넷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추가 자녀를 낳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장을 잃고 사회적 혜택을 잃게 했습니다. 인구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많은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보상, 세금 감면, 주택대출, 더 긴 출산 휴가 등을 제공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셋째 자녀에게 최대 1만 위안의 보상과 월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검열은 또한 오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약 34편의 외국 영화만 승인되며 할리우드 영화는 종종 종교나 인권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장면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도 철저히 감시됩니다. 중국 전역에는 약 5억 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민들을 공공장소와 개인 공간에서 추적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개인 정보 침해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질서와 안전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또 다른 형태의 정부 통제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정부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는 돈을 빌리거나 여행하거나 일자리를 얻는 등 여러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특정 혜택을 누리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거나 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 기록과 일상 습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민들은 흰색, 빨간색, 검은색 목록에 분류되며 그에 따라 혜택이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움직이는 것은 모두 먹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는 중국 요리의 모험적인 정신을 잘 표현합니다. 중국 저녁의 메뉴에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재료들이 등장하는데 악어, 거북이, 개, 고양이, 곤충,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바퀴벌레는 이제 안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농장으로 기릅니다. 반려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동물 먹이를 제공하거나 전통 약재로 사용되던 바퀴벌레는 이제 바삭한 간식이나 매운 볶음 요리로 변신하며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 문화는 또한 독특한 맛과 전통을 포용합니다. 절강성에서는 어린 남자의 오줌으로 삶은 계란이 정력을 높이고 음양을 균형 있게 만든다고 믿으며 강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이 계란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썩은 두부는 강한 발효 냄새를 내지만 현지인들은 냄새가 더 강할수록 더 맛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요리는 극단적인 요리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요리 전통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북경오리는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고기, 달콤한 소스를 야른 팬케이크에 싸먹는 맛의 걸작입니다. 사천아파든 매운 고추와 화자오로 얼얼한 맛을 자랑하며 궁보개정은 달콤하고 짭짤하며 매콤한 맛의 완벽한 조화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고전적인 요리입니다. 중국의 길고 풍부한 역사로 인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하를 따라 시작된 중국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며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자랑하는 나라로 그 중에서도 만리장성은 13,000마일 이상 이어져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만리장성은 수많은 왕조를 거쳐 건설된 이 공학적 기적은 중국 사람들의 끈기와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그 고대의 돌 위를 걸으며 우리는 그 역사적인 무게와 이 방대한 성벽을 건설한 노력에 엄청난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로 이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감탄하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깊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상징은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궁전 단지이며 수세기 동안 중국의 예술, 문화, 권력을 상징해왔습니다. 한때 황제들의 거처였던 이곳은 이제 많은 역사적인 보물을 간직한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의 거대한 유물을 보존하면서도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현대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만큼이나 다양하며 이 나라는 거대한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한족에 속하지만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언어, 풍습,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산지대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중국의 문화적 풍경은 광대하고 특별합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그들의 인내심과 강한 근면성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력에서 나타나는 규율과 결단력은 중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취를 추구하는 이 과정은 도전, 과제도 동반하는데 996 근무시간제와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기대가 그 예입니다. 가족은 중국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오랜 전통의 가치들인 연장자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헌신,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신념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부터 교육과 성취에 대한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중국이 현대화되었지만 설날과 같은 전통적인 축제들은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며 전국적으로 기쁘게 지켜집니다. 도시에서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이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규범을 재정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996 문화를 도전하려 하고 집단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옛 전통과 현대적 열망의 혼합은 중국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정의하며 진보와 인내, 정체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위험 중 하나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차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대개 몇 명의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들이 주요 관광지 근처에서 당신을 만나 전통적인 차 체험을 시도해보자고 초대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말은 따뜻하고 진지하지만 계산서가 나오면 총액이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불을 거부하면 경비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관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나 무료 문화 공연에 초대할 경우 가장 안전한 대응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QR코드와 모바일 지갑이 현금을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택시나 작은 상점은 현금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없다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호텔이나 투어를 예약하고 미리 카드를 통해 결제하여 현지 서비스 결제 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과 주요 기차역에서 가짜 택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무면허 운전자는 출구 바로 외부에서 대기하며 고정 요금을 제시하는데 실제 요금보다 2배나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인 택시는 항상 미터기를 사용하며 비율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갖추고 운전사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잘못된 택시를 선택하면 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커미션 상점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시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루지 않은 중국 생활의 다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관점과 경험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